안녕하세요. 학교분쟁 해결센터의 이지연, 홍민정 변호사입니다. 그간 학폭이나 소년사건 처리, 상담을 진행하면서 왜 이제 오셨을까?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이것만 좀 알려드리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는 너무 안타까운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SL 학교분쟁 해결센터에서 이렇게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주제로 학폭이 심희 씨 많이 하는 실수 5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저만 그런가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폭 신고가 이루어지고 결국 사건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안내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라는 문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시, 장소, 안건, 사안 개요, 안내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안내사항에는 학생이 불참하게 될 경우 학부모만이라도 참여 가능하고 서면 진술 의견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안내 때문인지 몰라도 학폭 심의 출석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의견서로 충분히 이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당일에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일에 참석하셔가지고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나 태도 밝히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당일에 이제 쟁점이 되는 사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반성하는 태도 또는 이제 학부모님의 교육관을 보고 또 학폭 심의위원들이 또 유리한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학폭위에서 먼저 피해 관련 학생이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는데요. 이때 알게 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 출석하였다면 이를 확인하고 보다 실체의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당일 출석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가해 학생이라면 당일 출석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실 요거는 정말 돼지꼬리, 별표 5개, 막 중요한 표시를 마구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사안 개요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가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네, 사안 개요 정말 중요합니다. 학폭 심의위원들은 먼저 말씀드린 그 학폭 참석 안내문의 사안 개요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학폭이 맞는지 얼마나 심각한 학폭이었는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여러 가지 학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 개요에 나와 있는 그 행위만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도 당일에 출석하게 되면요. 신원을 확인을 먼저 하고 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사안 개요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요것입니다. 어떤 위원회는 해당 사안 개요를 아주 구절구절마다 잘라서 인정 여부를 물어보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6월 20일에 어깨를 3회 밀치고 여기까지 인정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음 행위에 대해서 읽어주고 인정합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안 개요를 중요하게 꼼꼼하게 읽어보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장을 정리할 때는 단순히 인정 여부를 정리한다기보다 해당 가해 행위별로 분리해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기억이 안 나는지를 정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가해 관련 학생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또는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목격자 증언이 있는지, CCTV나 친구들의 대화 등이 존재하는지 그런 증거를 정리하시고요. 정황이라 함은 피해자는 머리를 때렸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가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서 있게 되면 도저히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의 정황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정리해보고 심의 당일에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기호를 정리할 때 우리 초기에 다 학생 확인서 쓰셨을 거예요. 이 학생 확인서는 또 본인이 쓴 거는 다 확보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 사안기호를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술의 일관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학생의 진술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는가가 이 진술의 일관성인데요. 이거는 학폭위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더욱더 그렇겠죠. 그리고 학생 확인서는 이 참고 자료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작성한 문서일수록 이 굉장히 진실에 가깝다라고 학폭위 위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사안 개요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들이요 질문을 심의 당시 할 때도 이 학폭의 확인서, 학생 확인서를 위주로 또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무조건 모른다고 하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안 개요에 나와 있는 가해 행위를 행위별로 분절해서 맞다,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거의 모른다, 생각이 안 난다,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일관하기도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불리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 학폭위 심의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진술을 하게 된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 위원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또 피해자의 입장에 가까운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뒤집어야 되는데 만약에 무조건 다 모른다고 하게 되면 먼저 피해자 중심으로 생성된 이 사실관계나 심증을 뒤집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진술은 아주 일부분만 했어. 그러면 그 진술에 대해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모른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학폭 심의에 있어서 5가지 판단 요소, 그다음에 2가지 감경 가중 요소가 있는데요.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경우에는 반성 정도나 선도 가능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른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사안, 부인할 사안, 실제 세부적이거나 경황이 없어서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서 진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번째는요. 심의 당일에 출석을 하면서 증거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학폭위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학폭위는요, 심의 당일에 관련 자료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폭위 자료는 굉장히 대비 자료가 많잖아요. 뭐 학생 개인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또 학폭위에서 누구를 어떻게 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내밀한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퍼져 나가는 거, 누설되는 걸 굉장히 좀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 당일에 와서 자료를 열람하게 되기 때문에 빠르면은 뭐 심의보다 1시간 앞서서 아니면 30분 앞서서 미리 자료를 이렇게 스캐닝하면서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의 당일 참석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미리 사전에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권보호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지만 심의가 시작되고 나면 그 사건 그 제출하신 의견서나 그 관련 증거를 살펴볼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견서 또는 증거자료 등이 있다면 심의 당일날 출석하여 제출하지 마시고 심의 당일 이전에 미리 제출해서 위원들이 최대한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경우 봤습니다. 네. 네. 바로 최후 진술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폭 심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가해 학생의 입장이나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을 최후로 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고 할 말이 뭐 특별히 없다거나 정말 미안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의 요지를 좀 알아들을 수 없게 좀 횡설수설 오락가락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반박을 하는 건지 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심의위원들은 그 학생 당사자의 반성하는 태도,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점수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지를 확실히 강조하고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최후 진술을 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호자도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폭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이 아직은 미성년자이고 아직은 보호나 지도가 필요한 이제 나이기 때문에 보호자,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교육관이나 지도, 뭐 이 사건에 대한 태도도 참작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보호자 그리고 이제 학생 모두 다 최후 진술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이 보호자와 가해 학생의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하고 바로 이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근의 기억인 거죠. 그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마지막 최후 진술이. 그렇기 때문에 꼭 잘 준비하셔서 최후 진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가해자가 학폭의 심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특히 학폭의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런 경향이 또 많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무고하게 아니면 또 무리하게 마폭으로 이렇게 신고 당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선폭이라고 하죠. 그냥 갈등인데 학폭이 아니라 갈등일 뿐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선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가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또 준비를 한 것도 있고요. 다음에는 또 피해자 그리고 또 진행하시는 교사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곧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SL 학교문제해결센터에서 이지연, 홍민정 변호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